111쪽 중세경제.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부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그리고 중세사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에서 조선 전기, 중세사회는 부의 관심이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토지예요. 그래서 저 중세경제에 하는 핵심이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가 제일 중요해. 자, 그걸 배경으로 111쪽. 고려라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해서 중농, 이래. 중농주의 경제정책을 배워. 그 옆에다가 1. 농업 중심의 산업 발달, 괄호 열고 중농정책, 그렇게 돼 있지. 그 옆에다가 억상, 이래. 억상 X표. 무슨 소리냐? 상공업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는 얘기야. 농업만 중요시 여기지 상공업을 특별히 뭐 장려한다든가 그러지도 않고 억제한다든가 그러지도 않는다 하는 얘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을 근본으로 해서 상공업을 억제를 해, 차별을 해요. 그런데 고려는 상공업을 차별하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야. 예? 자, 그래서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해서 중농정책. 이래. 그 밑에 얘기는 뭐 어차피 뒤에서 나올 얘기고, 그 전기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통제력, 국가의 힘이 세니까 국가 중심의 경제야. 그 상업을 보면, 그래서 손으로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 하는 데 보시면 전기에는 관청이나 향소복하는 소, 집단마을, 소를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그랬던 것이 그 후기는 혼란, 즉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민간 중심인데 그 민간의 대표적인 게 사찰이에요. 왜? 목탁 만들고 불상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 사찰 중심의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해. 조선도 똑같다. 조선도 전기에는 국가주도 경제, 관청 중심의, 후기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 이런다고. 왜 그러느냐?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야. 이게. 자, 이러면서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는 아무래도 토지 농경국가니까 이 토지, 그리고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호구, 이래. 그래서 토지장부인 양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구조사장부, 인구장부인 호적이 중요하고, 고려조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장부가 양안이라는 토지대장, 토지장부하고 호적이라는 인구대장, 사람. 이렇게 거둬들인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이 오늘날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호부, 그리고 이 화폐 출납, 곡식 출납, 화폐가 만들어 사용하고 출납, 그리고 곡식 출납에 관한 회계감사라는 기구인 삼사라는 데가 있어. 재정기관에. 그래서 고려의 재정기관은 호부와 삼사, 이 두 개야. 호부와 삼사. 그리고 이렇게 거둬들인 재정을 쓰는 거야. 쓰는데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왕궁을 중심으로 좌측에 큰 창구가 있고 왕궁을 중심으로 우측에 큰 창구가 있다. 그중 이걸 또 조선이 그대로 갖다 쓰는데 좌측에 있는 창구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관리의 금용, 녹봉을 지급하는 창구로 쓰여요. 그래서 거기 관리녹봉 질 끝에 보시면 좌창에서 지급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 동그라미. 그거만 알면 돼.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왕실경비하는 데 보시면 우창에서 지급 이렇게 되는데 우창은 그냥 놔두고 물어보면 관리녹봉이야. 고려라는 나라는 6개월에 한 번씩 관리녹봉을 줘요. 녹패라고 해서 녹색 비단에다가 수량을 써줘. 뭐 고등어 5마리, 얼음 2덩어리, 쌀 7가마 뭐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럼 좌창에 가져가서 그걸 보여주면 거기 써있는 물량대로 그대로 내주는 거야. 현물대로. 고려는 6개월에 한 번씩, 조선은 3개월에 한 번씩. 네. 그랬다가 조선이 18세기 초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로 바꿔. 그래서 월급이란 말이 생긴 거야.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이잖아. 미국 애들은 주급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 급료지급의 경우야. 그래서 재정지출은 개개인일 경우 좌창에서 지급한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는 얘기. 한 장을 넘겨서 세금 걷는 얘기, 거둘 수취할지. 이건 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똑같은데
조란, 이게 한글로 조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어. 한자는 좀 틀린데 토지세라는 뜻의 조자가 있고 소장료라는 뜻의 조자가 있어. 한글로 나올 때는 나는 거기 한자를 해놓긴 해놨는데 이건 토지세에 관한 얘기야. 그 토지 수확물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걸 원칙으로 해.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라 이래로 한반도는 토지는 결부법이라고 해서 일결이란 300말, 한자로 300두, 일본식 표현으로 말, 300두 수확하는 땅을 일결로 본다 이랬어. 그래서 일결에 10분의 1 쓰니까 10분의 1이면 얼마가 나오냐? 30두가 나와. 그래서 토지세는 일결당 30두 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일결당. 조선도 똑같다. 거기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이란 300두의 10분의 1, 30두를 얘기하는 거야. 300두의 10분의 1, 30두. 그걸 세금으로 낸다. 그리고 세란 수조권자가, 즉 세금을 거두는 자가, 이 세금을 받는 자가 그 10분의 1, 30두에서 15분의 1, 2두를 국가에 납부한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냥 지나가. 지금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또 나중에 되면 까먹어. 이건 나중에 시험 볼 때쯤 얘기해야 돼. 그리고 토지는 수전이라고 해서 한자로 논과 한전이라고 해서 밭으로 구분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답이라거든. 답전이라고 안 하고 이건 밥전자야. 그리고 이건 한자로 논답자고, 논이라는 뜻의 답자야. 중국은 논을 뭐라고 그러냐면 밭은 밭인데 물이 들어간 밭이다 해서 수전 이래. 중국은 지금도 한자로 수전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만든 한자가 있어요. 중국 한자를 갖다가 밭인데 중국 애들은 수전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이 물수를 위에다 올렸어. 그래서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어. 이렇게. 요게 논답자라는 글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쓰는 한자야. 이 한자는 중국에 없는 한자야. 그래서 전답 이래. 그런데 전자가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반도는 논보다는 밭이 많았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한반도가 논중심 사회로 변한 게 조선 후기부터 변해요. 조선 후기부터 서서히 논이 많아져. 서서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까지는 밭농사 중심이야. 한국 사회가. 그래서 밭전자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토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세금은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누어 세금을 거뒀다. 그래서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수도 서울로 옮기는 걸 조세운반이라고 해서 조운이라고 그러는데, 조세운반이라는 말을 줄여서 고려도 조선도 일단 각적에 걷어들인 세금을 모아놓는 창고가 있어. 이걸 조창이라고 그래. 조세보관창고. 조창. 10여 군데의 창고가 있는데 이 조세를 운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운반하는 걸 조세운반, 줄여서 조운이래. 조운. 조세운반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좌창, 우창으로 운반을 한다. 그리고 소장료인 지대. 이 지대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인데 땅에 대한 대가에서 지대. 요즘 말로 하면 임대료. 즉 소장료. 국가 땅을 경작하면 소장료를 4분의 1, 25% 주고, 국가가 많이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 개인 땅은 50% 주고. 그래서 궁전사전이라는데, 토지 세금은 얼마? 10분의 1. 그리고 소장료는 공전일 경우 4분의 1, 사전일 경우 2분의 1. 이렇다고 수치가. 토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 세제인데, 첫째 세금이라는 건 세 가지야. 토지에 관한 세금, 토지세, 이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현물납부세. 오늘날은 없는 거야. 임금님 드셔보십시오 하고 현물을 바쳐라 하는 얘기야. 이건 집호자, 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향토의 산물, 즉 토산물을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게 토지세의 부담보다 커요. 이건 나중에 조선주 후기에서, 조선주기 세금제도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 거기 좀 자세해. 그리고 또 하나 세제가 역이야. 이렇게 세 가지야. 이걸 한자는 조용주라고 그러는데, 첫째 토지세인 조, 두 번째 호를 대상으로 현물납부세인
공납, 공물을 납부한다고 해서 공납.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 힘쓴다 해서 역. 이래. 국가로 해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삽들고 동사무사 부모를 청소하게, 이걸 뭐라고 그러면 국역. 혹은 허리를 쓴다고 해서 요역. 혹은 역의 의무를 줬다고 해서 부역. 이러는 거야. 국역, 요역, 부역. 다 같은 말로 쓰이는 거야. 같은 뜻으로. 법적으로 1년 중 6일을 국가로 해서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을 해야 돼. 그런데 같은 국역인데 아주 힘든 노동력이 있어. 그래서 이걸 따로 빼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군사복무에 따른 노동력. 뭐라 그래? 군역. 그래. 군역. 군역.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군역과 요역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요역은 국역이라고도 하고 역의 의무를 줬다고 해서 부역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관리는 관리가 국가에서 봉사하는 건 직역이라고 그래. 직책에 따른 노동력. 직역. 한다고. 그것도 노동력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군사복무를 안 해. 왜? 직역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한다고. 자, 이게 세금 걷는 얘기인데, 뭐, 이건 나중에 조선 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중요한 토지제도예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도시는 서울이요. 서울이 땅값이 제일 비싼 이유는 수도이기 때문이요. 그럼 고려라는 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는 어디냐? 역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겠지. 그래서 고려의 토지제도가 기본이 그냥 이렇게 외워. 역시 개경. 거기 칸박스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여기란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주노라 해서 역분전 이러는 거야. 이건 고려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실시한 거야. 그리고 시는 이게 시작할 때 쓰는 시자예요. 처음 시자. 처음 정하였다. 전지와 전지란 밭이지. 시지를 주는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즉 삼림 나무. 시지라고 그래. 임야. 땔감은 아니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왜? 고려는 북쪽에 있는 나라라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주는 과목을 정했다 해서 그걸 전시과 이래. 문반, 무반, 문무, 양반에게. 그래서 양반이라는 단어가 970년 이때 처음 나와. 조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려 때 나온 거예요. 문반,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래. 이건 이 독재자인 광종을 지나서 경종이라는 임금때. 그랬다가 20년 뒤에 뜯어 고쳐요. 그래서 고칠 게 잘라서 고쳐서 다시 정하였다 해서 개정전식과 이래. 이건 10세기 말 목종이라는 임금때고. 근데 고쳤는데 한 80년 뒤에 또 고쳐. 고쳤던 걸 다시 고친다 해서 한자로 이게 다시 경자야. 다시 고친다 해서 다시 고쳐서 정했다 해서 이걸 경정전식과 이래. 이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전성기를 구가는 문종이라는 임금때. 문종 때. 한다고. 그래서 역시개경 이러는데 자, 일단 한반도에서 뭐 중국도 똑같은데 토지를 줬다 이러면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자, 토지를 지급했다. 그러면 토지를 사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고 이 토지를 줬다는 것은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냐? 일단 관리에게 뭘 줬느냐? 세금을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소유권, 사급하는 권리를 준 게 아니라 세금 받아먹을 권리를 줘. 그걸 뭐라고 그러면 조란 토지라고 그랬지. 토지세라고.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래서 이걸 수조권이라고 해요. 예. 앞으로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뭐 토지를 줬다. 그러면 뭐 토지세를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수조권을 줬다는 얘기야. 사급팔지는 못해.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어. 관리에게, 공무원에게 수조권을 뭐에 따라서 9급 공무원하고 1급 공무원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관리들의 등급, 관등에 따라. 관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그러면 이건 국가한테 어느 때 돌려줘야 되느냐? 관리에게 준 거니까 관리 끝날 때 돌려줘야지. 그래서 퇴직하면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이게 한국사에서 토지를 줬다는 얘기야. 토지를 줬다 이러면 누구? 공무원, 관리에게 뭐 토지세를 받아먹은 권리, 수주권을 관리들의 등급, 관등에 따라서 구급공무원하고 1급 공무원하고 차이나게 지급하였다. 퇴직 시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또 자, 이게 토지 주는 얘기야. 그걸 배경으로 해서 첫째, 고려태조왕건은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토지를 주느라. 고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한테. 이 기준선이 뭐냐? 충성도. 다른 말로 공로야. 공로, 즉 충성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해. 토지를 지급했다는 건 수주권을 줬다는 얘기라고 있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국가의 공로를 세운 자에게서 일종의 공신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도, 공로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여. 그렇잖아? 수치화를 못해. 이게 나는 엄청나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5평 주고 저 자식은 맨날 노는데 5만 평 주고 열받잖아.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감정적, 주관적이야. 그래서 좀 말썽의 소지가 있어. 이게. 그래서 5번째 임금, 광종을 지나서 경종이라는 임금 때 얘 때문에 뜯어고치는 사연이 벌어져. 그래서 처음 정하였다. 전지와 밭, 시지를 주는 과목을 해서 시정전식과 이래. 기준선이 말썽이 나니까 이걸 뜯어고치는데 아무래도 지방을 근거지하는 호족 세력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변형이 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인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관리들의 등급, 관품에 따라서 기준선이 2개가 생겼어. 인품과 관품으로. 그런데 관품은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관리들의 등급 인정할 수 있지만 인품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 내 인품은 내 딴에 고상한 것 같은데 5평 주고 저 자식은 나쁜 놈인데 5만 평 주고 이거 열받을 일 아니야? 이것도 또 객관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두 제도는 좀 감정적, 주관적 성격의 토지제도예요. 그래서 기준선에 계속 말썽이 나. 이래서 20년 뒤인 998년 다시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개자를 써서 개정전식과 기준선이 말썽이 나니까 이 인품을 빼는 거야. 그래 놓고 관리들의 등급, 관품이래. 그런데 이때 관품은 시정전식 때는 관품은 4등급인데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줬는데 요건 18품계에 따라서 18개 등급 18품계에 따라서 줬어. 그래서 일명 이 개정전식과를 18품 전식과라고도 불러. 기준선이 잘 객관화됐어. 그로부터 80여 년 뒤에 또 뜯어고쳐. 그러니까 970년 전식과를 처음 실시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요. 1076년에 문종이라는 임금 때. 그럼 기준선은 잘 객관화가 되는데 왜 뜯어고쳤느냐? 기준선은 말썽의 소지가 없어. 그대로 18품계야. 개정정식과와 경정정식과는 기준선은 그냥 18품계야. 고려가 정치사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1품에서 9품까지, 즉 1급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까지 있어. 그런데 9급 공무원이 정 9품 있고 종 9품 있어. 1급 공무원도 정 1품 있고 종 1품 있어. 그럼 9개 등급인데 정, 종으로 나누니까 2, 9, 18, 18개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18품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둘 다 18품계에 따라서. 18품계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는 기준선이 똑같은데 뭘 뜯어고쳤다는 얘기냐? 이건 여기는 전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해요. 여기는 대상자가 전현직 관리야. 그런데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현직 관리가 퇴직하면 전직 관리가 되잖아. 그럼 대상이 전현직 관리니까 그대로 가지고 퇴직을 해. 원래 토지라는 것은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줘야 되는데 고려는 왕이 그렇게 힘이 세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호족이라는 전직관리한테도 토지를 줬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현직자, 퇴직하면 전직자가 돼. 그대로 토지를 가지고 퇴직해. 이게. 근데 세월이 흘렀다고. 15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문종이야. 문종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전성기를 구가한 사람이야. 쉽게 해서 왕권이 강한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기준선을 바꾸는 거야. 전현직 관리에서 뭐 현직 관리로. 대상이 바꾼 거야. 전현직 관리에서 전현직에서 현직으로. 그래서 고려의 전식과라는 토지제도는 주관적 성격에서 기준선이 18개의 품계에 따라서 해갖고 객관적 성격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어. 즉 합리적으로 바뀌었어. 그렇다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야. 그리고 그 표로 돌아가서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갖고 역시개경 이러는 거예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한다고. 역분전은 뭐 공로, 즉 충성도에 따라서, 시정전식과는 뭐 인품, 그과 관품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고칠게자 개정전식과는 관품은 관품인데 인품이 빠져 18개 풍법 298에서 18개 품계에 따라서, 경정전식과도 18개 품계에 따라서 한다고. 그런데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는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정전식과는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이래. 그런데 한반도에서 토지를 줬다 이러면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 수도 인근이야. 왕이 사는 서울 경자, 서울 인근이야. 왜? 부의 관심이 토지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들고, 오늘날로 돈 줬다는 얘기야. 그 돈을 두고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해다가, 그 용병을 수입해다가 임금한테 대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방에서 주면 지방공화국으로 나라가 찢어질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토지는 어디 주는 거냐? 수도 서울 인근을 주는 게 법칙이야. 항상. 그래야 말을 안 들어먹을 때 곧바로 군대를 끌고 가서 진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서울 인근에서 경기라고 그래. 경기 인근 땅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 이런 원칙에 따라서 역분전은 어디 줬냐? 개경 인근을 줬어. 개경 인근. 이걸 한자로 서울 경자, 경기 이러는 거야. 그런데 시정전식과는 왕권이 그리 강하지 못한 관계로 대상이 어디냐? 전국이에요. 이거 좀 특이해. 한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전국을 대상으로. 전식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해. 그럼 이건 결국 지방 세력자, 호족 출신만 좋아지는 거지. 왜 그럼 이런 짓을 했느냐? 왕권이 그리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다 경기로 여기만 빼고, 이 전식과만 빼고 다 토지 지급 대상이 경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요때만 전국 대상. 요때만. 그리고 그 시정전식과를 가봐. 그 표 안에 시정전식과를 가보면 이 밑에 전현직 관리 전국 이렇지. 그게 그 소리야. 그리고 개정전식과를 가보시면 뭐라는 말이 있냐? 10세기 말 목종이라는 사람 때 끝에서 두 번째 무신차별 이렇게 돼 있어. 무신차별 이렇게 같은 급인데 문신은 더 많이 주고 무신은 적게 줬어. 그래서 이 무신들이 열받아. 그래서 요 다음 때 임금인 11세기 초반에 현종이라는 임금 때 이 고려 최초로 무신의 난이 일어나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앞뜨거. 그 문제가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자, 경정전식과 때는 이 문신하고 무신이 차별을 줄여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문무차별 완화. 이러는 거야. 자, 고려 토지제도의 첫째 기억할 게 순서예요. 뭐라고? 역시개경. 한다고. 역시개경. 역분전은 공로에 따라서. 시정전식과는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그리고 개정전식과는 관품인데 18개 등급에 따라서. 경정전식과 18개 등급에 따라서.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전식과는 전국 대상이라는 점. 전국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경정전식과는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런데 이때는 전식과의 원칙은 전국 대상인데 실제 이 경정전식과를 할 때는 경기 땅을 줘요. 그만큼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 서류상 전국대상인데 이때는 전국대상이고 이때는 서류상은 전국대상인데 실제는 경기 땅을 줬어. 서울 인근 땅을.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그래서 거기 경정연식과 하는데 보시면 현직관리, 괄호 열고 경기라는 말이 그래서 써 있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무슨 소리냐?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주다가 문종임금 때 암만 왕권이 강화도 현직자한테만 준다. 그럼 전직자가 어제까지 안 받았으면 그런 게 비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어제까지 받았는데 오늘부터 안 준대. 그럼 전직자가 가만히 있겠냐고. 혼자는 힘을 못 써도 여러 명이 뭉치면 힘이 된단 말이야. 그럼 왕한테 대들 수도 있다고. 그 왕이 바보는 아니요. 그래서 현직 관리를 토지를 지급한다는 경정식과라는 걸 실시하기 전에 전직자한테 사전에 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품위를 유지하라고 품위비를 줄게. 그래서 공공기관이 국가에 세운 음덕을 인정해서 토지를 줄게. 토지를 줬다는 건 수조권을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공음전식과 줄여서 공음전이라는 걸 지급해. 쉽게 얘기하면 전직자 무마용 토지야. 이게. 이래놓고 현직관리하고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래놓고. 그래서 그 경정연식과인데 보시면 18품기에 따라서 공음전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사연이 그 사연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개정전식과 제일 마지막에 봐. 한외과 이렇게 돼 있지. 한외과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표 안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별정직이라고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 여진족 추장이 투항했다. 그럼 공무원표 안에 여진족 추장은 관리 등급표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별도로 준 게 있어. 별도로 토지를 줬다고. 그래서 그걸 별정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 국사에서는 이건 한외과라고 그래. 한외과. 원칙 제한선 밖에 있는 애들 이런다고. 그걸 한외과 이래. 그래서 그 개정전식과 때는 한외과라는 걸 지급했는데 별전직 공무원한테 땅을 줬는데 얘기야. 경정전식과 때는 이걸 한외과를 그냥 전식과 안에다가 때려 넣어버렸어. 그래서 한외과가 소멸 사라졌어. 한외과가 전식과로 포함이 돼버렸어. 그게 좀 지저분한데 기억을 해야 돼. 중요해. 중요한 만큼 복잡해 이게. 자, 이게 고려 전기료 대표들은 전식과 제도야. 그런데 1170년 무신이 무신정변을 일으켜.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나도 부에 관심인 토지를 갖자. 그런데 이 무식한 애들이 전식과라는 제도를 잘 몰라. 그래서 전식과를 설명했더니 골머리가 아파. 에이씨 그러더니 그냥 주먹으로 힘으로 뺏어버려. 그래서 무신정변을 계기로 이 전식과 제도가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고 전식과 제도를 무신이 무시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무너져 내려. 이걸 전식과 체제의 붕괴라고 그래. 무신정변을 계기로 전식과 제도가 무너져요. 흐지부지 돼서 사라져. 이게 합법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흐지부지 돼서 사라져. 그래서 그런 사연이 좀 있어. 자, 그러면서 이 최씨 무신정권 때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와.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 강화천도.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관리들한테 처음에는 강화도에 있는 땅에 세금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주고 현물로 이 급료도 주고 처음에는 그랬어. 왜? 강화도가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간 사업을 했어. 땅을 늘렸다고. 그래서 처음에 줬는데 이게 의외로 장기적으로 한 강화도에서 한 30년 이상 버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줄 땅이 부족해지고 관리는 늘고 인구는 늘고 30년이면 한 세대잖아. 태어난 애가 30년이면 세월이 들어서 공무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인구가 늘고 이러니까 토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편법을 쓰기 시작해.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참고표가 있어. 그 칸박스 밑에 녹과전 녹봉 형태를 과란 등과 등급 녹봉 형태를 등급에 따라서 이 전 토지를 줬다. 관리들의 품계 관품에 따라서 관리에게 녹봉 대신에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관리한테 쌀 100가마를 줘야 되는데 100가마를 못 주는 거야. 70가마만 준 거야. 70가마만. 그럼 30가마가 부족하잖아. 그 30가마 부족분을
부족한 걸 받아서 채워라 해서 수조권으로 대신 주는 거예요. 국가 관청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피난 시절이니까 100가만을 다 못 주고 70가만만 줬어. 그럼 놔두면 30가만 어떡하냐?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저 땅 세금 받아도 너 가져. 이랬다고. 그걸 수조권이라고 그래. 저 땅 세금 받아도 너 가져. 라는 게. 그래서 30가마를 이 수조권을 주는 거야. 현물로 주진 않고. 그 국가가 어려워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1270년 수도가 이 원나라한테 항복하고 개경으로 돌아와. 돌아오고 난 뒤 1년 뒤인 1271년 경기, 즉 개성 인근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조권을 지정을 하는 거야. 야, 너 30가마 부족하지? 30가마 못 줬지? 너는 요 동네 음성군 무슨 리에서 수조권 행사를 해라. 너는 무슨 리에서 수조권 행사를 해라. 이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라 이랬어요. 자, 이게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제도인 이 역시개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왕조, 이건 고려 전기 얘기고 고려왕조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즉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된다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녹과전이란 금료를 100가마를 줘야 되는데 70가마밖에 못 줬으니까 부족한 금료를 보충하기 위한, 그래서 금료 보충용 토지제도예요. 일시적으로 실시한 녹봉을 등급에 따라서 토지로 해서 녹과전 이런다고. 그래서 고려 전체를 얘기하면 녹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1391년 이건 실질적으로 조선 토지제도야. 등급에 따라서 밭을 주는 방법, 그래서 과전법이래. 고려 전체를 놓고 토지제도를 얘기하면 역전녹과야. 고려 전기로 국한하면 역시개경이고, 근데 주로 알아야 되는 건 고려 전기야. 좀 어렵더라도. 자, 이런 고려의 전식과라는 토지제도, 제일 마지막 보시면 112페이지 전식과. 전식과의 종류야. 토지 지급하는 종류인데 그 중에 종류 중 세습 토지가 있어. 이걸 한자로 영업전이라고 그래. 영구히 가버리는 땅 이 뜻이야. 그 세습 토지란 말을 한자로 바꾸면 영업전 이러는 거예요. 영업전이라는 토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 세습되는 토지야. 고려 전식과 토지 종류 중에 세습되는 토지를 모아보면, 영업전을 모아보면 이 얘기야. 첫째, 고려를 세우는 과정에 혹은 반란을 진압하고 이런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한테 지급하는 땅을 공신전이라고 그래. 이건 세습이야.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공신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신전은 세습을 전제 조건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음전. 아까 문종임금 때 처음 나왔다는 공공기관이 네가 국가에 세운 음덕을, 노력을 인정해서 토지를 줄게. 공음전. 이건 1급에서 5급 공무원까지, 소위 귀족이라고 불리는 귀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6급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은 안 줘요. 공음전을. 그러니까 공음전 지급 대상자는 1급에서 5급까지만 지급 대상이야. 소위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야. 이 공음전은 한 번 귀족은 반역을 하기 전까지는 귀족이야. 그래서 세습이야. 예. 그리고 고려는 불교를 중요시한 나라라 사찰한테 지급하는 땅, 이것도 세습이야. 그 사찰이 망할 때까지는 거기 땅이야. 그리고 왕실한테 지급하는 땅,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왕실일 테니까 내장전이라고 해서, 이건 내장전이란 내장전식과 이 소리야. 줄여서 내장전 이러는데 이것도 세습이고, 그리고 관청한테 지급하는 거, 그것도 세습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2개가 더 있어. 총 7개인데 군인전, 그 밑에 따로 설명해 놨는데, 군인전 이군육이 중앙군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 밑에 군인전, 중앙군인 그렇게 돼 있지. 이군육이 응양군, 용호군이란 이군 이라는 거. 이군육이 중앙군인한테 주는 거. 그리고 외역전은 밖에서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밖이라는 건 지방이야. 누구한테 주는 거냐? 지방향리한테. 지방향리한테. 그런데 이 군인전과 외역전은 세습전인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세습이 되려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직업이 이어져야 돼. 아버지가 향리인데 자식이 향리를 해야지만 세습이 돼. 아버지가 향리인데 나 향리 안 해. 그럼 세습이 안 돼. 국가로 반대해야 돼. 아버지가 이군육이 중앙군인인데
자식도 이군육이 중앙군인을 해야지만 세습이 되는 거야. 그 전제 조건이 있어. 뭐라고? 직역 세습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직업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야 돼. 그럴 때 토지도 세습이 되는 거야. 이게 직업과 같이 세습이 돼요. 자, 시험을 내면 그게 포인트야. 뭐 외역전 군인전, 요거 외역전 군인전. 직역 세습에 따른 토지 세습이 이루어진다. 그 점이요. 직역 세습에 따라서 토지 세습이 이루어진다. 이게 영업전, 즉 세습전의 대표적인 얘기야.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야. 외역전, 지방향리. 그리고 군인전, 군인전이란 이군육이 중앙군인만, 지방군인 아니고. 그리고 기타, 오른쪽에 보시면 기타. 전시과 중에 기타 전시과. 세습전은 아닌 거. 나오늘 한가해요에서 한인전이라는 게 있어. 한가를 한자를 쓴. 이건 육품에서 구품, 하급관리 자식으로 아직 관직에 올라가지 못한 자. 미관직, 관직 대기자. 그러니까 한가지. 얘는 업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가한 사람한테 준다 해서 한인전시과, 줄여서 한인전, 이래. 그리고 또한 전시과에 중요한 게 있어. 자, 기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입구자 나눌 분자로서는 구분전이야. 입을 나눈다. 자, 이것도 필히 기억해야 돼. 입을 나눈다. 무슨 소리냐? 하급관리 군인유가족 70세 이상의 퇴역군인에게, 거기 그렇게 돼 있지. 무슨 소리냐? 하급관리란 육품, 육급공무원에서 구급공무원이 하급이야. 1급에서 5급은 고급관리, 고급관리, 다른 말로 귀족이고. 자, 하급관리야. 하급관리인 동사무소 서기가 구급공무원이 우리 집에 주민등록 등본 갖다 주려고 자전거를 열심히 비비고 오다가 이 눈길에 빙판에 자빠져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근무하다가 죽은 거지. 순직을 한 거야, 공무원이. 그러면 걔는 당연히 뭐 국립묘지에다 묻고 그 처자식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국가로 일하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원호 대상자 제도야. 그래서 국가가 먹던 걸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입구자 나눌 분자로 써갖고 뭐 구분전 이런 거야. 오늘날에도 이런 제도가 있지. 원호 대상자,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그 관청이 있어. 뭐라고? 보훈청이라고. 그렇지? 오늘날은 국가 규모가 크니까 관청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관청까지는 없었고 그냥 구분전, 이게 일종의 원호 대상자 제도야. 그리고 군인유가족, 즉 이군육이 중앙군인, 군인유가족.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애석하게 죽었어. 그럼 남은 가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나가서 안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하급관리나 군인 유가족, 남아있는 가족한테 국가가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입구자 나눌 분자로 써서 구분전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군육이 중앙군인이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70이 넘었어. 근데 가족이 없어. 본인만 살아있어. 그러면 돌볼 사람이 없잖아. 70세가 넘은 퇴역군인 이러는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두 개만 알아. 자, 구분전이란 뭐라고? 6개에서 9품까지 하급관리 혹은 군인, 중앙군인의 남아있는 가족한테 지급하는 땅. 그걸 구분전식과 줄여서 구분전이라 한다. 이걸 왜 기억하라고 그러냐? 이 구분전이라는 제도가 그럴듯해서 조선왕조가 갖다 써요. 나중에 보시면. 조선조에 이게 계승이 돼. 보면. 그래서 중요해. 자,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야. 첫째, 이 역시개경의 해석. 첫째가 무신정변으로 붕괴된 역시개경의 해석. 그리고 두 번째, 전시과 중에 세습전. 즉 영업전, 세습전. 그 세습전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 외역전, 지방향례한테 주는. 군인전, 이군육이 중앙군인한테 주는. 요거. 그리고 세 번째, 구분전. 입구자 나눌 분자는 구분전. 그렇게 세 가지야. 자, 그게 고려를 버티고 있는 전시과라는 토지제도야. 전시과라는. 그래서 고려 경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시과 제도의 얘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거의 100 중에 99%가 전시과야. 라는 토지제도야. 그만큼 중요해. 자, 그런 전시과라는 토지제도를 배경으로 한 경제활동. 자, 귀족. 귀족은 별거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항상. 백성은 못 먹고 못 살고. 어떤 나라든지 그게 답이야. 자, 귀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그리고 노비, 그리고 관료로서 받은 과전이란 요즘 말하는 월급. 이 과전, 수조권, 그리고 녹봉은 월급. 저 과전, 녹봉은 월급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과전은 품위집인데,
이러면 됐는데. 봐. 예를 들어줄게.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여러 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이 전부 다 자작농이야. 자기 땅 자기가 경작해. 그러다 치자고 다 자작농이야. 그럼 국가한테 토지세를 내야지. 국가 입장에는 토지세를 받아. 국세청이 받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토지세는 국가가 받아서 여기 있는 건 국가가 받아서 뭐로 쓰냐? 관리 급료 주는 데 써.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건 국가가 받아서 왕실 경비 써.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야. 얘가 국가에 특별하게 공로를 세웠어. 그럼 임금님이 뭐라고 그러냐? 얘한테 수조권을 주는 거야. 너 요줄에 있는 애들 토지세 받아서 너 가져. 이랬다고. 이게 뭐라고 그래? 수조권 행사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원래는 자작농이니까 자기 땅 자기가 경작하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고? 국가,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국가가 어떻게 했다고? 얘한테 세금 내라고 넘겨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 집에서 얘가 세금 내려오면 영수증 끊어주는 거야. 세금 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걷어들인 세금을 지가 갖는 거야. 왜? 국가가 가지라고 허락을 해줬으니까. 이게 수조권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하게 되면 수조권 행사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길으니까 행사권이라는 말을 빼는 거야.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그래서 이게 편의상 줄여서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래서 줄여서 수조권 이러는 거야. 그 과정이라는 게 수조권 행사권이야. 예, 수조권이야. 그게 이 수조권 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 국가한테 내야 되는데 국가가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한테 그걸 넘겨주게 된다고. 그걸 수조권 행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수조권에 관한 사연이야. 그래서 귀족은 대체적으로 관리야. 귀족 관리야. 귀족은 부모로부터 분리받은 토지, 부모로 분리받은 노비, 그리고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녹봉은 급료고, 그리고 과전이란 수조권 행사권. 토지에 대한 현직 공무원으로 자기가 국가로부터 특별하게 하사받은 수조권 행사권. 그걸 과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과전은 얼마를 받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산물의 이 10분의 1, 즉 300대 10분의 1, 얼마? 30도. 이런 거야. 그걸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녹봉은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2번 받지. 녹색 비단에 현물을 써서 지급하면 서울에 사는 공무원일 경우 좌창, 왕궁 좌측에 있는 창고에 이걸 보여주면 그대로 현물을 내줄 거다. 그리고 이런 귀족의 경제 기반, 백성을 상대로 비싼 이자, 요 밑에는 OK 저축은행 같이 고리대를 하고,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토지를 약탈하고,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개간하고 산을 깎고, 그리고 겸병하고 소장료를 여러 군데서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겸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엄청난 대토지 소유를 해. 그러면서 그걸 갖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뺏은 걸 갖고 자기는 폼나게 사는 거지. 누각을 조성하고, 누각이란 건 뭐냐? 1층 건물, 전망이 좋은데 건물 짓고, 이게 쉽게 별장이에요. 별장 짓는 거야. 1층이면 각, 2층이면 누, 합쳐갖고 누각 이러는 거야. 규장각 이러지요. 1층이야. 그런데 그 위에 2층은 누야. 전망대가 있어. 그래서 저 남원에 가면 춘향전으로 유명한 뭐가 있어? 광활루 이러잖아. 광활루는 1층은 없고 2층만 있는 거야. 그래서 계단 타고 위에 올라가면 전망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1층은 각이라고 그러고 2층은 누라고 그러는 거야. 합치면 누각이야. 누각. 그래서 누와 각해서 누각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 지역의 별장을 갖고 있고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축척한 부를 갖고 찻집을 드나들고 차 다자를 써서 이 다점.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다 쓰는데 다자를 쓰고 찻자를 써. 뭐라고 그러냐? 다방. 그렇지? 차 마시는 예의, 다도 이러잖아. 그리고 찻집, 찻잔 이러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차다자인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라 일단 글자를 쓰는 거예요. 차다자. 이렇게 다자를 써. 그래서 다도 이렇게 다자가 들어왔어. 그랬는데 중국에서 출발, 인도를 지나 이슬람을 지나 얘네들은 한자 문화권이 아니야. 그래서 다자라는 글자는 모르고 이 다가 차를 뜻한다 해서 뜻만 온 거야. 뜻만. 그래서 차를 뜻하는 다자다 해서 이 차가 와. 뜻만 와서 뭐라고 그러냐? 인도에서 카페라 그래. 이걸. 그게 차야, 차. 그 이슬람이 카프페라 그래. 이게 유럽으로 건너간 거야. 이 16세기, 17세기경에. 그랬다가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게 들어온 거야. 글자가 변형돼서
차다자가.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다자, 차자를 다 써요. 같은 뜻이요. 차를 뜻하는 다자란 말이에요. 차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로 이게 다자라고. 그런데 차라는 뜻이 있다, 이게. 그래서 차라는 뜻의 다자다. 이걸 음이라고 그러고, 이건 뜻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다자를 썼다고. 다방, 다도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리고 인도 이슬람 쪽으로 이게 가면서 카프페가 됐다가 19세기 한국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라는 글자도 쓰고 다라는 글자도 쓰고 두 개를 다 써 지금 한다고. 그런 사연이야. 차와 다는 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귀족은 잘 먹고 잘 살아. 그 한편 백성은 못 먹고 못 살아.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그래서 백성은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을 견적하고, 그걸 민정이라고 그래. 백성의 땅. 이건 소유권에 관한 얘기야. 팔아먹을 수도 있어. 물론 국가한테는 토지세를 내야 되고. 근데 그 민전이 없는 사람은 남의 땅 경작하고 그걸 소적한다고 그래. 남의 땅 경작하는 걸 소작을 해.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내륙 지방을 개간하고 고려 후기에는 섬, 강화도를 개간하고. 자, 고려가 개간 사업을 하는데 고려 전기에는 내륙 지방을 개간하고 땅을 파서 밭을 만든다는 얘기야. 개간. 고려 후기에는 어디? 강화도라는 섬을 개간하고. 강화 천도시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 자, 그러면서 고려가 농업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 고려 농업 하는 거야. 이 고려 농업은 나중에 조선에서 할게. 조선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 있어. 그때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로 남의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소작농이 되거나 일반 농민들이, 아니면 천민인 노비로 스스로 전락을 했다. 왜? 귀족한테 권문세족의 등살에 못 먹고 못 살아. 하도 수탈을 당해갖고, 에이, 내가 이러느니 나 스스로 힘있는 김부식 같은 힘있는 귀족집에 들어가서 그 집 노비해야 되겠다. 스스로 노비로 내려가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몸을 던졌다 노비로 해서 이걸 투탁노비라고 그래. 고려 말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야. 스스로 노비 되는 현상이 있어. 이런 노비를 뭐라고 한다고? 투탁. 몸을 던졌다 해서 투탁 이런다고. 그래서 거기 괄호 열고 투탁 이랬잖아. 투탁노비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조선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가 백성들의 삶을 조사해봤더니 자발적으로 노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노비가 된 놈들이 있더라고. 먹고 살으려고. 아, 그런 애들을 조사해서 해방을 해요. 나중에 조선주에 가면 조선 초에 노비 해방 정책이 나와. 그래서 그건 조선 초에 다시 얘기를 할게.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수공업. 이건 아까 얘기했어. 전기에는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니까 관청이나 소 중심의 수공업. 후기에는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민간이나 사찰 중심의 수공업. 이런다고. 고려 조선이 똑같아.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면 돼. 상업. 상업은 고려 전기에 수도인 개경에 정부가 설치해놓은 시장이 있어. 시전이라고 그래. 시전.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상점, 국영상점이 있고, 이러면서 11세기 문종임금이 그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을 세웠어. 그걸 경시서라고 그래. 상행위, 물가 조절 이런 걸 감독하는 거야. 경시서. 조선도 갖다 쓰는데 서울의 시장을 감독하는. 서자 쓰는 관청은 감독 기능이 있는 거야. 서자가 나오면 경찰서 이러잖아. 감독 기능이야. 팥줄소 이러잖아. 그건 감독 기능이 없어요. 앞으로 서자 쓰는 관청이 나오면 끝에 글자가 서자가 나오는 관청이 나온다. 아, 감독 기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경시서야. 자, 그리고 후기. 후기는 혼란기 아니야. 후기에서 내가 밑줄 쳐는 걸 좀 기억해야 돼. 자, 고려 후기. 지방 주요 도시에, 큰 도시, 작은 도시 말고, 촌 말고, 지방 주요 도시에 업종별 전문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고려 후기. 지방 주요 도시에, 큰 도시, 업종별 전문화 현상이 있다. 이 업종별 전문화 현상이라는 게 뭐냐? 요즘 기억하기 좋지. 찻집은 찻집끼리, 술집은 술집끼리 모여있지. 안경집은 안경집끼리 모여있고. 그 소리야. 그게 업종별 전문화야. 그게 찻집거리가 있고, 술집거리가 있고. 이런다고. 찻업자, 다점. 술주자, 주점. 이런다고. 주점가가 있는 거야. 술집거리가 있는 거야. 찻집거리가 있고. 이렇다고. 그게 어느 때라고?
고려 후기. 자, 고려 후기. 어디? 지방 주요 도시. 업종별 전문화 현상이 보인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 고려 후기. 자, 그러면서 고려 경제사에서 중요한 게 세 개야. 첫째,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 역시 개경 이거. 두 번째, 거기 화폐. 화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도. 지도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 자, 그중 저 화폐까지만 하고 쉽게. 화폐까지만 하고. 고려. 배경 필요 없고. 종류. 고려 성종임금이 공식적으로 고려 성종임금이 이 공식적으로 기록상에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왕조가 만들어 쓴 최초의 화폐가 고려 성종임금 때 건원중보라는 화폐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건원 이러면서 건원 이러면 뭐라고? 연우라는 뜻이 있고 시작이라는 뜻이 있다. 이래서 건원이라는 글자는 연우라는 뜻으로 쓰이고 왜? 동양의 최초의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 한나라 한무제, 고조선 멸망시킨 한무제가 쓴 건원이라는 연우다. 그래서 건원 그러면 연우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동양은 혹은 시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서 거기 건원중보 그러잖아. 무슨 소리야? 최초의 화폐의 뜻이야. 최초의 화폐. 그래서 한반도 왕조가 만들었다는 게 한자로 주조했다고 해요. 주조. 만들어 쓴 최초의 화폐가 건원중보라는 철전. 재료는 쇠야. 쇠돈. 철전이야. 근데 이게 원래는 중국 당나라 화폐야. 당나라 화폐를 그대로 모방한 거야. 그대로 만든 거야. 그럼 중국이 항의할 거 아니야.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에서 미국 돈 찍은 거예요. 달러. 그럼 미국 열받지. 왜? 걔네 미국 애들 1달러 그럼 우리는 얼마야? 1100원이요. 1100배라고. 우리나라가 1100배를 더 줘야 미국 돈 1달러고 맞먹는 거야. 지네는 1원인데 우리는 그 1원이 한국에 가져오면 1100원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죽으라고 찍어대면 우리나라가 죽으라고 찍어대면 미국 돈이 값어치가 떨어져요. 왜? 100개만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3만 개 찍어대거든. 그럼 3만 100개 되잖아. 값어치 흔해지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걸 남의 나라가 찍어대면 안 되지 함부로. 그런데 이 중국에서 쓰는 화폐를 한국 정부가 찍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가 항의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과하고 구분한다 그래서 뒷면에다가 나중에는 동국이라는 글자를 추가로 집어넣었어. 동국이라는 글자를. 이게 그 소리야. 그랬다가 일부는 동전도 만들었어. 구리돈. 건원중보인데 처음에는 철전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재료를 동전으로 만들기도 했어. 예. 그래서 건원중보는 주로 철전이나 일부 동전도 있어. 이거 외워. 건원중보 뭐라고? 최초의 주조화폐. 재료는 뭐라고? 철전. 일단 그렇게 기억하면 돼. 건원중보 최초의 주조화폐. 철전. 자, 그리고 12세기 송나라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문종임금의 넷째 아들인 의철이라는 스님이 형인 숙종임금한테 건의를 해서 7종류의 화폐를 만들어요. 왜? 중국 송나라를 갔더니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 아, 우리나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겠다 하고 가만히 중국을 쳐다봤더니 중국이 화폐라는 걸 쓰더란 말이야. 아, 우리도 화폐를 쓰자. 그래서 형한테 아양을 떨어갖고 화폐 주조관청 한국은행을 만들어. 그 한국은행 뭐라고 그러냐? 주전도감이라고 그래. 돈을 주조하는 도감, 임시감청. 주전도감이라는 임시 한국은행을 만들어서 7종류의 화폐를 만들어요. 그 7종류의 화폐라는 게 뭐냐? 첫째, 고액 화폐인 은병이라는 거예요. 은병이란 은으로 병 모양을. 은으로 병 모양으로 만들었다 해서 은병. 은전이에요, 재료가. 은전. 그 하단에 있는 게 은병이에요. 저 하나밖에 없어. 저 하나밖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특수창고에 있는데, 예. 부여해서 딱 하나 발견한 거야. 예. 이것도 발견도 뭐 우연찮게 했어.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해 줄게. 여하튼, 그러니까 이거는 은으로 병 모양. 이게 얼마짜리냐? 요즘 말로 하면 10억짜리 화폐야. 그럼 이 10억짜리 화폐는 못 쓰지. 10억 들고 가게가. 그럼 그 가게 물건 다 합쳐봐도 10억 안 나와. 가게까지 다 합쳐서 10억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화폐를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거 대체 뭐로 쓰냐? 뇌물 주는 용도. 5만원권 뇌물 쓰는 용도가 있어. 화폐통이 잘 안 된다잖아. 지금. 그런다고.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갖고 나중에 이 원나라 건석비에 4분의 1로 줄인 소은병이라는 작은 은병을 만들었어. 그러면 10억짜리를 4분의 1로 줄이면 2억 5천만 원 아니야. 2억 5천만 원짜리도 잘 안 되는 거야. 이걸 10분의 1로 다시 줄였어.
그래서 조각을 냈어. 조각을 냈어. 그래서 그걸 쇠은이라고 그래. 분쇄, 나눴다. 그래갖고, 하여튼 은병이야. 이 밑에 거 몰라도 상관없어. 거기 써놨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은병만 기억하면 돼. 은병이라는 고액 화폐가 있었다. 그 하단에는 은으로 병 모양을, 좀 병처럼 생겼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종류가 있고, 역시 대각사 의천의 거리에서 삼안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삼안중보, 해동중보, 동국중보. 그럼 6개란 말이야. 그중 뭐 다는 필요 없고 하나만 알면 돼. 여기서는 요거만, 해동통보만, 요거만 기억하면 돼. 거기 써놨어. 해동통보. 고려 최초의 구리를 재료로 한 구리돈이다 해서 최초의 동전. 최초의 동전. 그래서 은병이라는 은전이 있고, 그리고 고려 최초의 동전인 해동통보가 있고, 그리고 소은병은 필요 없고, 자, 그리고 고려말. 이건 조선을 세우는 신진 사대부들이 만든 건데, 저화라는 지폐, 종이돈을 만들었어. 저화, 이런. 이 저자가 당나무 저자야. 닭공해라는 그 두툼한 종이 있어. 닭공해. 당나무 저자를 써서 저화. 요즘 말로 하면 지폐야, 지폐. 종이돈. 지폐를 만들었어. 그래서 널리 써라. 근데 널리 안 쓰여. 그래서 카리스마가 강한 조선조 태종 이방원이가 일부러 관리 급료를 지폐를 줬어. 쓰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쓰여. 그런다고. 자, 내가 이 화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중요하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그 옆에 여백에다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그렇게 써. 옆에다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의 쓰임, 이걸 유통이라고 그래. 화폐의 유통이 부진해. 잘 안 써. 부진한 이유. 이게 포인트야.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 유통이 부진하다. 잘 안 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이랬으니까 조선 후기에는 썼다는 얘기야. 화폐를 널리 썼다는 얘기야. 유명한 상평통보라는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 유통이 부진해. 왜 부진하냐?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는 자급자족의 농업사야.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으면 내다 팔 일이 없어. 내다 팔 일이 없으면 화폐가 안 돌아다녀. 화폐는 편한 교육수단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바쁘니까. 나 100가마 평상시 수확하다가 기술이 발달해서 이 500가마 수확했어. 5배로 늘었어. 그럼 여유가 생겼지. 근데 옆 동네 부족애들은 흉년이 드는 바람에 수확을 50가마 수확하다가 5가마밖에 수확을 못했어. 그럼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더니 우리 동네 와서 야, 우리는 사과가 대풍인데 쌀은 부족해. 너희는 쌀이 대풍이라며 사과는 없지. 응, 우리는 지형이 사과가 안 맞아. 그럼 바꾸자. 그런다고. 그래서 일정 장소에서 쌀하고 사과하고 바꿔. 그 일정 장소라는 게 시장이지. 그래서 서로 물건을 현물로 주고받고 교환을 해. 그러다 보면 물건이 잘 왔다 갔다 하지. 이걸 뭐라고 그래? 상공업 발달이라고 그래. 상공업 발달. 상업과 수공업 합쳐서 상공업 발달.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면 쌀 들고 사과 한 상자고 밖으로 다녀. 힘들잖아. 이 빙판길에. 그런데 어떤 놈이 쌀 들고 가더니 그냥 걸어와. 야, 너 사과 어쨌냐? 아하, 주머니에 있어. 아니, 나 제가 사과가 주머니에 어떻게 들어가? 이거. 이러는 거야. 보다 편한 교육수단인 뭐로 바꿨냐? 화폐를 바꾼 거야. 아하, 상공업이 발달하지만 화폐가 널리 있어요. 이게 세계 경제야. 한국만 이런 거 아니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예? 이건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가 널리 쓰여. 화폐가 널리 쓰면 편하잖아.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요. 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면 시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청주시 전체가 시장이 돼버려. 이런 건 상업도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도시가 발달해. 이건 샴싸움군이야. 몸은 하나고 머리통은 세 개야. 상공업 화폐 도시 발달 한다고. 이게 경제의 법칙이야. 이게 상공업이 발달했다. 볼 거 없이 화폐 도시가 발달한 거야. 도시가 발달했다. 이런 말이라면 상공업 화폐 발달한 거야. 그리고 화폐가 널리 쓰였다. 당연히 상공업하고 도시가 발달한 거야.
상공업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니는 거야. 이게 경제의 법칙이야. 그러면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는 화폐 유통, 쓰임이 부진하다. 이건 화폐가 안 발달했다는 얘기지. 화폐가 안 발달했다는 것은 상공업이 안 발달했다는 얘기지. 그럼 도시도 안 발달했다는 얘기지. 그럼 상공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야. 상공업이 부진하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전적으로 상공업 사회가 아니고 무슨 사회라는 얘기야? 농업 사회라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급, 내가 지급해서 자족, 내가 만족하는 자급자족의 농업 사회의 모르야. 이러면 화폐가 안 쓰여요. 이건 암만 강력한 카리스마, 독재자가 와도 안 돼요. 이건 이 경제의 법칙이야. 예? 그러니까 태종이박원이가 공무원 월급을 화폐로 줬는데 널리 안 쓰이는 게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경제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전 세계 경제의 법칙이야. 예? 그래서 상공업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닌다. 이게 주요 포인트야. 여기서 물어보는 답은 얘지만 이 얘기 밑에 이게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기는 이걸 알아야 돼. 상공업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닌다는 얘기야. 이게 국사책에 16번에 걸쳐서 이렇게는 안 나와. 난 이게 공부를 해갖고 정리한 거고 이게 각자 찢어져서 있다고. 그런데 그걸 뭐 찢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면 돼. 상공업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닌다. 이러면 돼. 상공업이 발달이다. 볼 것 없이 화폐 도시가 발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안 하고 머리통은 세 개인 거야. 항상 붙어 다니는 거야. 이건 법칙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라는 게 포인트야. 이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는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는 전적인 농업 사회야. 그러면 내다 팔을 일이 없지. 내다 팔을 일이 없으면 상공업이 안 발달해. 상공업이 안 발달하면 화폐가 안 쓰여. 화폐가 안 쓰면 도시 안 발달해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야. 이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한계, 자급자족의 경제체제이므로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상공업 화폐 도시 발달. 이게 경제의 법칙이다 하는 얘기야. 하단 가운데는 필요 없고 하단 오른쪽이 해동통보라는 최초의 동전이야. 하단 오른쪽이.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충청남도 부여에서 갑자기 부여 쪽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여름에 물이 많이 와갖고 홍수가 났어. 근데 동네 애들이 놀다가 꼬맹이들이 산 언덕에서 뭐 쇳덩어리, 녹슨 이게 쇠 철검 이런 거 하고 뭐 쇳덩어리 이렇게 주웠어. 그래서 지나가던 엿장수하고 엿하고 바꿔먹었어. 엿 4가락하고 2명이. 근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 보니까 엿장수가 이렇게 뭐 갖고 가는데 위에 이렇게 칼 같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쳐봤더니 뭐가 이렇게 탐나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당시 이게 78년도가 얘기인데 10,000원 주고 샀어. 그러니까 이건 엿가락 4개가 도대체 10,000원인 거예요. 이걸 갖고 이 인간은 이걸 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인데 도둑놈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일본 놈한테 이걸 7억 받고 팔아쳐먹었어요. 그 얘는 이걸 7억을 어떻게 받았냐? 이게 한반도가 만드는 고액화폐인데 한국에는 없어요. 전혀 물건이 없어. 실물이 없어. 나도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국사선생님인데 이거 물어봤다가 얻어 터졌어. 쓸데없는 거 묻는다고. 왜? 지금 국사교과서도 지금은 좀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 입모양이 한반도 지도처럼 생겼다. 근데 화폐인데 입모양이 어떻게 한반도 지도처럼 생겼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지금 현물을 보여주니까 아는데 그전에는 현물이 아예 없었어. 역사학계도 몰랐어요. 그래서 입모양이 한반도 지도처럼 생겼다. 이 은병은 약간 목 이런 데 꺾으면 한반도 지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일명 얘를 뭐라고 그러냐? 입이 벌어져 있다 해서 별명이 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그게 은병이. 그 원본을 몰랐을 때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그 화폐가 입모양이 벌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 묻는데야. 그냥 외워 이러는 거예요. 나 그게 납득이 안 갔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게 당연히 병이니까 입이 벌어져 있지. 그렇잖아. 목을 꺾으면 한반도 지도처럼 생기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안 알려질 건데 이걸 산 일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한국 화폐인데 한국에 없는 거라. 그래서 죽을 때 한국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 기증을 하면 이게 작물이냐 이거 어디서 나왔냐가 알아야 돼. 정확해야 돼.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샀다. 그러니까 그 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거야. 이 자식이 도망갔어. 지금은 죽었지. 지금 죽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범죄인도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는 걸 도망갔어. 그래서 몇 번 경찰에 출두했다가 도망을 가버려갖고 체포는 안 당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그 원본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특수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전시도 안 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한 십몇 년 전에 SBS가 국민왕인가 무슨 드라마를 하면서 당시 돈 5천만 원을 두고 4개를 만들었어요. 주주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도 그렇게 돈이 들어요. 그걸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는 SBS가 갖고 있고 3개는 정부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화폐박물관에 하나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진은 원본 사진이야. 원본 사진이야. 원본 사진이라 지금 상태가 겉에가 구리니까 부식이 일어나서 푸르스름한 녹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게 은병의 사연이야. 이게. 그래서 민간 전시를 안 해. 복제품만 전시하고. 자, 그게 은병이야. 그래서 그 화폐병제에서 아셔야 할 것은 뭐라고? 좀 질은 떨어지만 한반도가 만드는 최초의 화폐, 성종때 건원중보. 철전. 두 번째, 고액화폐인 숙종때 은병. 세 번째, 숙종때 만드는 최초의 동전, 뭐라고? 해동통보. 그리고 고려말 공양왕 때 만든 최초의 지폐 저화. 그렇다고 약간 질은 떨어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를 잘 안 썼다. 왜?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임으로. 얘기야. 근데 이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임으로라는 말 밑에 뭐가 숨어 있다고? 상공업이 발달해야지만 화폐가 널리 쓰이고, 화폐가 널리 쓰이면 도시가 발달한다. 이게 법칙이야. 그럼 다시 상공업 발달. 괜찮아? 화폐, 동전 무겁잖아. 뭐? 지폐가 된다고. 다시 도시 발달, 다시 상공업 발달 된다고. 뭐? 화폐, 플라스틱 머니, 즉 카드 된다고. 이렇게 이게 계속 재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공업 화폐 도시는 몸은 안 하고 머리통은 3개인 거야. 그게 경제의 법칙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게 화폐로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각사 의천이라는 사람은 화폐는 필히 써야 된다 해서 쓸 용자를 써갖고 용전론이라고 그래. 화폐 씁시다 하고 주장을 해. 그래서 오른쪽 거기 115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화폐론하고 대각사 의천의 용전론이라는 걸 해놨어. 그 완벽한 구조 체계도 없는 얘기고 시중 공문 책제도 없는 얘기야. 근데 내 판단에는 충분히 이게 시험을 낼 만해요. 이 사료가. 그래서 이걸 찾아갖고 번역을 해서 넣는 거야. 그래서 의천의 화폐론 하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어. 대학사 의천이라는 사람이 화폐 싸고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야. 쉬었다가 거기 고리대 그리고 경제 마지막 지도 그리고 사회사 이렇게 쉬었다 합시다.